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이 강세 흐름을 상당량 반납한 채 힘이 빠졌는데, 반면 미국은 나스닥 중심으로 1%가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체 한국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아무리 유동성이 부족한 연말 장세라고 하지만 유로화는 ECB 라인으로 여겨지는 1.13485 여기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이 맥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개장 초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일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어닝 가이던스에서 추운 겨울이 아닌 의외로 훈훈한 겨울이다라는 애널리스트의 뒤통수를 치는 반전이 나오면서 11월 이후 두 종목에 강한 베팅을 해온 외국인들이 시장을 맞추었으니 이제 K셀론이 나올지 아니면 전통적인 외국인 매매자들의 형태처럼 추가 매수를 해서 확실하게 주가를 끌어올리지가 궁금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를 3,570억, SK하이닉스를 1,080억 매수하면서 두 종목을 사실상 종가 고가로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개장 초 삼성전자가 빠르게 튈 때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를 한 번에 돌파할 정도로 강하게 올랐는데 그 뒤로는 계속 힘없이 빠졌어요. 물론 폭락이 아닌 계속 밀려서 2,980선까지 눌렸다가 막판에 삼성전자를 들어올리면서 그나마 반등을 했는데, 파생시장에서 특별한 압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장에 힘이 없었을까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외국인이 오늘 대량으로 매도한 코덱스 MSCI 코리아 토털 리턴 ETF 이거 1180억 때문이라고 봐요. 이게 평소에는 거래가 거의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거래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데 지난 12월 20일에도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ETF 매도가 있었어요. 이 금융투자는 LP이므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받아주면 바로 시장에서 해당 종목을 때려버리죠. 문제는 이 ETF의 구성 종목 중 삼전과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전 우선주 비중이 3개 합치면 40%가 넘어요.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매도하지만 전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삼성 우선주를 직접 매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스켓으로 따지면 나머지 종목들은 기관들을 통해서 약 600억가량을 골고루 대리 매도하게 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지수 장악력은 위 세 종목이 가장 크죠. 그러나 나머지 바스켓을 골고루 때리게 되면 시장의 상승세가 제한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12월 20일과 어제 모두 시장이 오를 수 있는 상황에서 맥없이 무너진 날이에요. 토털 리턴 ETF는 배당 매력도 있는 굉장히 좋은 ETF인데 이들 종목을 연말을 앞두고 이렇게 까는 이유는 배당 이익보다 이 옵션이 상단을 제한해서 얻는 숏 배가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시장이 힘이 없었다고 봅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였을까요? 요즘은 시장이 하방 경직을 외치고 있는데 상방으로 적극 드라이브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오늘 사는 식으로 매수를 했다면 지수는 오늘 한 방에 3,000포인트가 아니라 3,015포인트까지도 달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부러 속도 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시황 이야기를 하면 오늘 장중에 비차익 매수 꾸준히 들어와서 종가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베이시스도 전일보다는 나빴지만 기본적으로는 선물 시장에 참여자들이 적어서 의미 있게 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옵션 시장도 변동성이 죽긴 했지만 크게 죽진 않았고 대신 눌렸을 때 푼 미결이 꽤 증가해서 하방을 확실하게 막고 있다, 이런 생각은 하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세션에서 있었던 가장 큰 이슈는 증시보다도 이 유로화의 강세입니다. 오늘 아시아 세션만 해도 홍콩 증시는 고가에서 계속 밀려 내려오면서 맥을 못 추었는데 덕분에 오지달러도 강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줄줄 흘러내렸죠. 하지만 유럽 세션 본장 개장하고는 증시는 오히려 힘을 못 쓰면서 약보합권에서 자꾸 매도 물량을 맞았는데 통화시장은 전혀 다르게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유로화는 ECB 라인인 1.13450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숏 커버링을 주기도 했어요. 유로화의 강세와 함께 봐야 될 것은 유로엔입니다. 유로엔 또한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지표로서 지난 ECB 때 기록한 고점권까지 거의 다 오면서 강력한 리스크 온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뉴스플로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관련 우려가 잦아들어서라고 하지만 저는 애당초 오미크론은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투자자들이 센티먼트가 문제였다고 봐요. 그리고 연말에 누군가는 주식을 꼭 팔아야 되는 존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냅다 던지는 바람에 변동성이 과하게 폭발을 했는데 그 뒤로는 변동성이 너무 빠르게 죽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락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동안의 통화시장 흐름은 또 다르게 움직여서 사실 참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월화 이틀간 유로존 장기국채가 강하게 부러지면서 리스크 온에 대한 확증을 심어줬고 결국 수요일인 오늘은 통화시장이 강하게 반응하면서 유로화 강세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연말 장세라 여전히 방향성은 진짜를 보여주진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년에 과연 달러가 강세를 지속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은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봐요. 기존 달러의 공식은 달러 스마일이라고 해서 리스크 오프일 때도 달러 강세, 또 리스크가 과도하게 온일 때도 달러 강세가 나왔는데 내년에도 그런 뻔한 공식이 지속될지 고민을 해야겠어요. 일단 오늘의 흐름은 스마일에서 그레이존 정도로 내려왔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달러의 약세 흐름으로 커머디티는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골드와 플래티넘 같은 귀금속류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1800달러에서 저항을 받았던 골드는 다시 1786달러까지 밀렸으나 오늘은 채권 시장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를 반영해서 유럽 세션 들어서 꾸준히 상승한 뒤에 1806달러까지 올랐는데요. 플래티넘은 그보다 더 과격하고 빠르게 움직여서 유럽 세션에서 이미 며칠간의 고가를 모두 뚫고 미국 세션에서는 숏 커버링까지 가세해서 플러스 3.91%의 종가 고가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기름 시장은 상승을 했지만 조금 다른 이슈에서 상승을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전일 새벽에 API 원유 재고 발표가 감소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얼마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세션 내내의 유가는 매수세보다는 그냥 손님 없는 그런 시장인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원유 재고 발표를 기다리던 유가는 0시 43분 원유 재고가 무려 471만 배럴 감소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쿠싱 지역 원유 재고가 146만 배럴 증가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잠깐은 밀리려고도 했어요. 아마 이때 투자자들이 좀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원유 재고가 감소가 나왔고 컨센서스가 275만 배럴 감소인데 471만 배럴 감소면 대박 감소가 나왔으니까 이건 폭등을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하실 수 있죠. 이것은 1월물 선물이 만기가 돼서 이미 2월물로 모두 롤오버가 되었고 옵션도 잔존일이 많이 남은 데다가 시장 참여자들이 강력한 드라이빙을 상방으로 걸만한 이슈가 없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뒤로는 어떻게 되냐면 시장 전체를 봐야 돼요. 그때 볼 지표는 주가지수 같은 위험 자산들의 흐름, 그리고 통화시장의 흐름, 특히 유로화의 강세 여부를 잘 봐야죠. 근데 다행히도 주가지수는 그 뒤로도 계속 폭등이었어요. 그리고 유로화도 계속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결국 기름은 그들 리스크 온이 지표들을 보고 상승으로 방향을 돌렸고 결국 종가까지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종가 고가로 73달러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유럽 세션 정리하면 일봉상으로 보면 2주 내내 따주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리스크 온으로 마감됐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 내내 약했습니다. 그러나 본장 시작 후 테슬라가 급등을 하였는데 이미 시가가 2.89% 갭 상승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죠. 사실 초반에는 테슬라가 어떻게든 시장을 견인하려 했고 상대적으로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강하다고 할 수 없었어요. 어쨌든 테슬라가 메가캡이기 때문에 초반에 시장을 들어올려주면 시장은 갈 수밖에 없는데 초반 1시간 동안은 나머지 종목들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0시 40분경 쇼퍼들이 더 이상 지수를 밀어내지 못하자 커버링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유럽 세션 마감 무렵에는 상승의 가속도가 붙어서 새벽 2시까지 나스닥은 레벨업을 하였습니다. 이때 나머지 메가테크 주식들의 매수가 붙었던 것이고 일각에서는 파이자의 그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FDA 긴급 승인을 받아서 지수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팍스로비드 승인 발표 시점에서 파이자 주가가 오른 건 맞아요. 하지만 파이자는 30분 동안만 강세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차익 실현 매물까지 나오면서 거의 도름까지 밀렸죠. 마찬가지로 테크 주식도 새벽 3시까지는 테슬라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더 이상 오르지 못하자 매물이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오전장 출발한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문제는
변동성이 증가하지 않은 채 내려온 것이라 시장을 파괴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뒤로 쇼포들이 몇 번 더 밀려는 시도를 하다가 손절매를 하면서 나스닥은 그냥 종가 고가로 달려버렸어요. 참 어제는 변동성 선물 만기였죠. 변동성 선물 12월물은 다른 지수 선물과 마찬가지로 본장 개장 전까지,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반까지만 거래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1월물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종가 저가로 끝났는데, 변동성 지수 또한 18.63포인트로 마감하면서 1월물 변동성 선물 지금 아직도 22포인트대인데 여전히 큰 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모더나가 마이너스 6.26% 하락을 했어요. 참 올 한해 모더나는 게임스탑 마냥 화려한 주식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3월 30달러도 안 됐던 주식이 5배가 올랐죠. 그리고 올해도 120달러에서 출발한 주식이 4배 이상, 거의 500달러 근처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여름 이후로 꺾이기 시작해서, 꺾이면서도 중간에 치명적인 숏 커버링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트레이더들한테 기쁨과 공포를 번갈아줬죠. 이제 연말까지 10거래일도 안 남은 상황인데 이렇게 가라앉아가는 주가를 보면 야, 이런 게 인생인가 싶기도 합니다. 아이고, 갑자기 인생 타령이라니. 정신 차려야겠네요. 100세 시대인데 아직 살 날 절반 남아있습니다. 아직 다시 종목 이야기하면, 시장이 강세에도 불구하고 로빈후드 주식은 여전히 18달러대에서 머물고 있어요.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 주식들 어제 너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밤은 그저께 너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제는 좀 하루 종일 쉬었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소리 없이 주가가 이틀 연속 올랐는데 이 산타 랠리까지는 아니어도 미니 랠리는 맞죠. 나스닥 지수는 점점 장기 이평선들이 꼬여가면서 시장이 수렴해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내일까지 미국 시장이 거래되기 때문에 아시아 세션에서 크게 들어올린다면 내일은 어느 정도 쉬어갈 가능성이 있겠어요. 물론 전일 미국 시장이 상승을 주도한 것은 테슬라였지만 전일 우리 시장이 많이 눌려서 마감한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시장은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두 가지 리스크 요인을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요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라는 거예요. 이번 위클리 옵션 참여자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방향이 어디로 나올지 모르겠으나 전일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변동성 매도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수렴에서 끝날 것 같은데 그 방향이 아래보단 저는 위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아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매도가 나온다면 인덱스는 눌릴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우리 시장은 초반에 갭으로 상승이 크게 나온다 하면 초반에는 콜옵션 환매수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으로 종합주가지수 3000선이 안착이 이루어질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실패한다면 그래도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자, 저는 우리 시장에서는 별다른 거래를 하고 있지 않지만 매매를 한다면 또 내일도 품매도를 기본으로 깔고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골치 아픈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대만 지수 선물 매도를 1월물로 교체해서 들고 있는데 이 수량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전일 기준으로 대만 지수 선물은 신고가를 갱신해버렸죠. 내일 대만 본장 마감 무렵인 오후 4시경 절반을 손절매를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어요. 사실 이거 얼마 되도 않는 금액으로 참 어처구니 없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에서 유일하게 산타랠리를 맡고 있는 대만에다가 어쩌다가 숏을 쳐갖고는 참, 코스피를 그동안에 이제 품매도로 대응을 했으면, 그렇게 롱숏을 했으면 그나마 손실을 벌충할 수 있었을 텐데 수량 얼마 안 된다고 내버려뒀다가 이 몇천을 깨먹어버렸으니 참 짜증납니다. 이럴 때도 있는 것이지만 아니다 싶으면 그래도 손절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천연가스 옵션이 드디어 내가격이 돼서 더블이 조금 넘게 났어요. 하지만 4달러 선을 빠르게 넘기지 못하면서 드디어 이제 세타이 영역에 들어서게 돼서 프리미엄 감소가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태워먹기로 한 옵션이라서 다음 주까지는 계속 볼 계획입니다. 아니, 옵션이 더블이 났으면 익절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실 수 있는데요. 옵션 매수는 투자자들마다 대응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희 첫 번째 옵션 매수 원칙은 아무 때나 옵션 매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일단 매수를 했으면 휴지를 만들 망정 이익을 끝까지 챙긴다, 이겁니다. 물론 이게 더블이 됐다가 다시 휴지가 될 수 있고 따따블이 됐다가 다시 휴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옵션 매수를 해서 더블 정도 났다고 이익 실현하는 것은 프로핏 롱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잦은 진입을 하게 되지 않으면 당연히 잦은 손절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리스크는 제한되죠. 그런데
그렇게 신중하게 진입한 그런 포지션이 큰 이익이 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작은 이익으로 잘라버린다, 즉 제한하게 된다면 추세 추종이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 매수는 저는 자주 하지 마라, 아주 드물게 해야 된다, 하지만 들어가면 끝까지 발라먹고 나오라, 이게 제 생각이에요. 아무튼 저는 천연가스 옵션은 계속 밀고 가봅니다. 그 외에 해외 시장은 계속 따주기 흐름이라서 거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년을 준비하시면서 올해는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